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국회 예산정책처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내년도의 예산은 크게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4월 달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그런 공약들을 어떻게 예산에 담아내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올해 심의하는 내년도 예산은 그 현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가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산은 현 정부의 정책 목표와 기조에 따라서 편성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집행은 새로이 취임하는 정부가 하게 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보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마무리 사업 위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차기 정부에 크게 부담을 주는 그런 새로운 신규 사업들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이번도 예산의 생각은 첫 번째도 민생이고 두 번째도 또 민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유럽발 재정 위기로 시작된 그 세계 경제의 불황이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고 또 국민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의 시름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재정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이러한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또 그리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소상공인을 비롯한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그 어려운 서민들의 그 주름살을 펴게 하는 그런 실질적인 개선 노력 또 현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묻지마 폭력이라던가 아니면은 아동 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또 학교 폭력 이런 것에 대한 근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국격에 맞는 그런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청년과 장년층에 대한 좋은 일자리 제공 또 등록금 부담 완화 보육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한 국가를 위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개선에도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정의 일정 분야를 증가시키면은 다른 분야 예산이 축소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생 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것 역시 신중하게 하면서 불효불급한 예산 또 낭비적인 예산 또 그리고 타 분야의 예산도 어떻게 하면은 민생과 연결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예산의 전반적인 분야를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과 관련된 우리 새누리당의 원칙은 성장과 복지가 균형 있게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복지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에서도 이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슬기롭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증가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김학용 의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런 토론회 같은 거 나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어느 정보나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짤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재정의 규모라는 그 전반적인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총량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세금을 걷어서 얼마를 사용했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거둔 만큼 사용하면은 균형 재정이 될 것이고 또 거둔 것보다 많이 사용하면은 재정 적자가 될 것입니다. 또 이 재정 총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우리 김춘수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에서는 당초 올해 경제 성장률을 3.7%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3.3%로 하향 조정을 했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4.5%에서 4.3%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수가 이렇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세입은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서 정부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내년도에 소위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는 그런 기조 하에서 있고 또 2016년도에는 본격적인
흑자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쟁점 사항은 균형 재정의 달성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초 정부가 예상한 그런 경제 성장률이 하향이 조정이 돼가지고 세입이 축소될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이 균형 재정의 달성 시기도 함께 연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비과세 감면 축소라던가 또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이러한 그 세수 부족 부분을 상쇄해서 그 균형 재정을 이뤄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장기적으로다가 균형 재정을 이뤄나가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재정 총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측이 지금 국회에 내년도 예산을 제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먼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재정 총량이 각 부처가 소위 기재부에 요청한 그 예산 총액이 346조 6천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6.5% 증가한 것인데, 그렇지만은 그 5년 단위의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예측을 해보면은 대략 한 342조 정도, 금년도보다는 5% 증가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난 4월 총선 때 국민들에게 공약한 이 내용들을 예산에 담아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1조에서 2조 정도는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다른 교수님들 하실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다니 모처럼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얘기가 엄청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국민적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복지나 교육에 대한 그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소위 복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가지고서 시작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산을 새로 투입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때마다 논쟁의 대상이 포퓰리즘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복지는 과연 포퓰리즘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같은 논쟁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즉 그 소득의 재분배라는 그런 개념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부턴가 복지가 모든 계층에게 다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보편성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보편적인 것이 절대 나쁘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복지에 대해서 보편성과 이 차등성 지원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국민이 누려야 하는 그런 복지의 단계가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서 이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면 될 것이고, 그 외의 지원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 예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교육 및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지원하고, 또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부담을 완화하고, 또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보험을 지원하고,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보육과 양육은 미래 세대한 그런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지와는 다르게 판단을 해서 전 계층으로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이 양육수당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과 약속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 0세에서 2세 차상위 계층에만 지원하던 것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또 3세에서 5세까지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이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주로 셋을 낳았을 때부터 지원이 많이 돼 있는데, 저는 우선 둘 낳는 데부터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을 예. 낳아야 셋을 낳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3분이 다 됐습니까? 예,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 복지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 성장과 복지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서 일시적이가 아니고 지속 가능한 복지의 실현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일시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복지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김학용 의원님. 그 지방재정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국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사실은, 그 소위 그 대학 등록금을 완화하는 문제, 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서 경감 노력을 한 그런 유일한 정부가 저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새누리당이 시작을 했고, 또 추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은 소위 그 만 0세에서 2세 무상 보육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지만은, 사실 이것은 이런 문제를 떠나서 과거부터 뚝 진행돼 왔던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의 위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에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 149개 사업 중에 67개의 복지 사업을 지방에 이양을 하고 분권 교부세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당초 15%였던 지방 교부세율을 19.24%로 확대를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줄은 모르고 지방에 이양을 했는데, 이 보편적 복지라는 정책을 통해서 지방 정부가 그 소위 복지의 수요를 떠안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지방 정부가 과연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회에서 지금 증액되거나 아니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사업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SOC 사업이나 또 아니면은 그 문화체육시설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지보다는 개발 수요에 더 많은 지방 예산을 투입해 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문제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우리 김춘수 실장님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첫 번째는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 선심성 사업의 축소를 통해서 재원 절감을 실천을 하고, 또 둘째 그 복지 수요 등을 감안해서 양육수당 등 지방 이양 산업에 대한 국가 사무의 환원 등 이 전반적인 복지 분야에 대한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지자체에 대한 국고 보조 사업을 전면적으로 폐지를 하고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지방과 중앙 정부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홍표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통해서 또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님들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나온 이런 좋은 의견들을 여야가 합심해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담아내려는 노력을 한다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예산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우리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두는 사항은 개별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 못지않게 전체적인 규모의 타당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균형 재정이라는 그런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목표에 얽매여서 내년도 전반적인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적인 목표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우려를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우리 새누리당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산정책처에서는 내년도 성장률을 3% 초반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부를 비롯한 여타 기관에서는 3% 후반 내지 4%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경제 성장률,
그 소위 균형 재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인 경제 성장률이 약 1% 정도의 갭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또 그리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들과 약속한 총선 공약을 100%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이한구 원내대표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새누리당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자세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덜어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 말씀하셨지만은 이 국가 재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 쓸 곳은 대단히 많고 또 수입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 재정의 조정 원칙으로 우리 새누리당은 불효불급한 예산들, 그리고 낭비성이 있거나 연례적으로 사업 진행이 부진한 그런 사업들, 또 법률적 재개정을 전제로 한 그런 예산 편성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삭감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확보된 재원들은 저희가 국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심의 과정은 우리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홍영표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은 여야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인 시각에서 노력을 한다면은 국민 여러분에게 보다 희망을 드리는 그런 예산안이 짜여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 의원님들을 존중하면서 예산을 심의한다면은 금년도 예산안이 큰 무리 없이 합의 처리해서 국민들에게 정치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세계 경제, 유럽발 경제 위기로 시작된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대외적인 경제 지표는 대단히 선방을 하고 있고, 또 신용과 관련해서도 세계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오히려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이 국가적인 경제 성장의 온기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그 느낌이 적고 또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어느 때도 어렵지만은 이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년도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드리고, 또 그리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예산정책처 주영진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러한 토론회가 탁상 공론으로 지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